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는 뼈 134회 혁명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온 날입니다. 두동.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김도인입니다. 최 사장입니다. 이독실입니다. 걸렸으니까 걸린 사람 하기 오늘. 그래서 깡쌤이 오늘 하는 걸로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깡쌤입니다. 자기소개 이제 하는 것도 귀찮나 보네, 다. 네. 안 돼. 이 에피소드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다른 걸 들으시면 됩니다. 예. 요즘 독실이가 술독에 빠졌다고. 네. 아니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음주 신청하시던데요. 아까 술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술이 요즘에 맛있다면서요? 몰라, 뭘 말해. 먹어보니까. 먹어보니까. 신기하더라. 원래 음주, 가무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항상 궁금했어요. 취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랬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술자리가 몇 번 있어서 이제 예전엔 술자리 있어도 안 갔었는데 어차피 안 마시니까 요즘은 이제 피하지 않고 가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취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뭐 마커, 지표가 있냐? 다들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질문이다. 술자리에 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는 본인만 알고 그런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 남이 알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이 네. 알려준다. 네. 그리고 나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궁금하더라고요. 취했을 때 진짜로 판단력이 흐려지는지도 항상 궁금했고 뭐 술 기운에 뭔가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정상 참작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정말 그렇게 강한 건지에 대해서도 되게 항상 궁금했고 뭐 충동을 억제를 못하는지 뭐 어지러워지는지 그리고 주사가 궁금한 거예요. 내 주사가 뭔지. 지금 패널분들 주사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독실님 돼서? 술 마셔보시니까 미안해. 어떻게 돼서? 티나네. 벌써 꼬였어. 아침에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음주방송. 덕실님 마셔보시니까 특별한 뭐 주사 이런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취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고 남이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너 종이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나. 말이 좀 많아지나? 네. 더 많아진다고? 보통은 이제 제가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이 많아져요?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머리가 아파요. 이거 주사가 아니지. 독실이의 자아 탐구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저 대한 같은 경우는 탐구를. 그냥 자는데 깡좀 피곤해지면 주무세요? 술이 되게 약해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김도희는 아까까지 좀 침울하다가 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랬어요?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요즘 삶에 낙이 없다. 김도희는 주사가 뭡니까? 저는 막 웃고 떠들다가 막 웃고 그러는 것 같아요. 더 심하게 계속 웃다가 자요. 그래요? 네. 결국엔 자는 걸로 귀결돼요. 네, 최 네. 사장님은. 전 주사가 없어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점점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했었는데. 술이 되게 세구나. 센 편인 것 같아. 안 좋아해서 그렇지. 군대 있을 때 맨날 폭탄주를 막 줘가지고 맨날 마셨거든요. 근데 멀쩡했던 것 같아. 아니면 그 자리가 그래서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을 별로 안 취하는 편인데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주제가 혁명인데 음주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네. 혁명. 네. 좀 신성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혁명 특집으로 저희가 4회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해야 혁명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는 혁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깡쌤이 먼저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무슨 혁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혁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보통 이제 때를 부수고 그렇지. 죽창을 네. 던지고 뭐 방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뭐 이런 상격들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혁명은 그런 혁명에 대한 일상적인 일반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으면 그런 혁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뭐 사고방식 같은 걸 갖다가 다 때려 부셔야 되니까 그게 이제 혁명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혁명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회 안에서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막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기득권층이 공권력과 법률을 장악하고 있고 자본과 인맥 이걸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혼맥 관계까지 엮여 있지 않습니까? 혈연의 지연의 막 혼맥으로 온갖 이 재벌과 정치인들이 그 가게도 분석해 보면 재밌습니다. 언제 한번 해주신다고? 예, 그 보통 이 썬데이 서울 예. 이런 데서 분석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똘똘 뭉친 기득권 세력들인데 또 이 무서운 거는 기득권층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신념 체계가 있죠. 또 예를 들면 서구 중세 봉건사회 같은 경우는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귀족과 왕들의 어떤 봉건 귀족들의 중심되는 지배체제를 정당화해줬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 시스템을 정당화해줬던 거는 반공사상이죠. 아,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죠. 반공사상과 어떤 산업화 논리. 그렇죠. 이게 이제 지배체제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층들이라는 게 단순히 무력이나 공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도덕성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피지배층들의 어떤 세계관을 조작을 하고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지배층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감히 도전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애국 뭐 이런 건가? 예,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 막강한 이걸 때려부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또 우연치 않게 혁명의 기회가 와서 실제로 혁명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방법론적인 문제. 그래서 혁명에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때려잡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뒤집어 엎는.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누에는 눈? 눈. 아, 눈. 눈에는 눈. 너희들이 폭력을 쓰니까 우리도 같이 쓰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민군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정부군과 아예 맞짱을 뜨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방식의 혁명은 결국에는 폭력과 유혈 사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도덕적 정당성을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방식의 혁명이 이제 평화적인 비폭력 혁명인데요. 근데 이런 혁명은 많은 경우에도 확실한 청산을 가져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긴 있나? 비폭력 혁명. 과학혁명?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혁명이라는 거는 사회 어떤 기본적인 구조나 조직 따위를 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죠. 비폭력적인 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건 느려 터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결국엔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어딘가 멈춰버리죠. 네. 원하는 데까지 못 가고. 그래서 혁명은 많은 경우에 종종 망상회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실패하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성공한 혁명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득권층의 집요한 반대에 의해서 실패와 뒤집기 연속을 겪으면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인류 역사상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방법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혁명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인 버스 안 타기 운동. 버스 안 타기 운동이요? 예. 팀원이 사용 안 하기 운동 그런 건가?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고 합니다. 1955년에서 56년 이 사이에 있었던 운동인데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배워요. 이거 학교에서도 배우고 대학에서도 배우고 미디어나 여기서도 배우고 기념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게. 버스 보이콧 운동? 예, 버스 안 타기 운동입니다. 아, 미국에서는? 흑인 지정자석제 때문에 시작된 건가요? 뭐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몰라. 예, 왜냐하면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교과서에 안 나오고. 단일 민족이고. 네, 우리는 또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인류 역사 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혁명이자 사회 변형 운동이었고 그 결과 역시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와 버스 안 타기 운동. 예. 우와,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구만. 가장 충격적인 혁명의 방법. 사소한 방법으로 예. 가장 효과적인.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닌다. 김도인이 했을 법한 이 행동이 혁명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랬더니 기득권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네가 버스를 안 타다니 하면서 우리가 파산하고. 그래서 팀원이 회사가 파산하고 그 버스 회사들 및 이 기득권층이 여기 어떻게 굴복하게 되는지를 이제 따다 가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역사의 시계반을 좀 돌려가지고 오늘은 많이 안 돌립니다. 원래 기원전부터 준비를 하려다가 기원전에도 버스 잘 안 타고 했으니까. 인종차별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빌렸다가 일단 1955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955년. 이날이 1955년 12월 1일이고요. 그래서 종전 후에 미국 남부 엘러베마. 엘러바마. 맞나요? 엘러베마주 몽고메리 시입니다. 몽고메리? 몽고메리 시. 몽고메리 시. 이날 이 몽고메리 시에 백화점에서 옷 수선 일을 하던 흑인 여성 로사 파크스라는 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로사 파커스. 예. 파크스. 로사 파크스. 팍스. 예. 그래서 파크스라고 할게요. 네. 파크스 여사가 이제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탔어요. 앞문으로 들어가서 요금을 낸 다음에 다시 내려서 버스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타죠. 왜냐하면 당시 버스는 앞에 있는 좌석 10개가 백인 전용 좌석이었어요. 예. 근데 이 백인 전용 좌석이 앞에 있다가 보니까 흑인들이 요금을 내고 앞으로 타면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아, 요금을 내고 네. 다시 내려서. 네. 왜냐하면 흑인이 백인들 앞으로 어떻게 감히 돌아다니냐? 이건 무례한 행동이다. 아, 무례. 네, 무례하지.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파크스 여사는 요금을 낸 다음에 뒷문으로 막 뛰어가서 탔습니다. 우리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중앙현관으로 다니면 혼나잖아. 아, 그런 거죠. 그렇지. 네네. 선생님들만이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길. 어디 버릇 네. 없이 그냥 중앙현관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 약간 범죄 기질이 있는 애들은 일부러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하죠. 중앙현관으로 아예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크스 아줌마는 어쨌든 요금 낸 다음에 엄청 빨리 뛰어갔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요금을 내고 뒷문으로 뛰어갔는데 버스 탔어. 운전기사가 확 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막 뛰어서 겨우 버스 출발하기 전에 뒷문에 올라탔습니다. 예. 퇴근길에 기분이 좋았던 파커스 아주머니는 백인 전용 좌석을 비워두고 그 바로 뒤에 이제 흑인 전용, 그러니까 유색인종, 컬러드 이렇게 붙어있는 팻말이 붙어있는 그 좌석에 앉습니다. 아, 1955년까지도 그랬구나. 예. 미국이.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하나둘씩 차기 시작하더니 금세 백인 전용 좌석이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정류장이 되니까 백인 승객들이 몇 명이 더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 전용 좌석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백인 승객이 몇 명이 서 있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버스 기사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고 일어나서 저벅저벅 다가옵니다. 그리고 백인 전용 바로 뒷열에 있는 흑인 좌석들에 4명이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흑인들한테 명령하듯이 소리칩니다. Stand up, please. 이렇게 쓰려나? 영어 욕심. 왜 그래? 땡큐. 번역본이니까. 아, 예.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이렇게. 이 로사 파크스 아주머니를 포함한 4명의 흑인 승객들은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죠, 흑인 좌석이니까. 네. 여기 왜 우리 좌석인데 일어나라고 그러냐. 그러다 다시 버스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켜주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라고 다시 소리쳤다고 합니다. 영어로 해주세요. Your 신상, okay. If you stand up. 지금 막 입술이 떨려요. 그러자 흑인 승객 3명이 거기에 쫄아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기사는 컬러드라고 붙여있는 그 유색인종 팻말을 떼가지고 뒤로 한 칸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 로사 파크스 아주머니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이게 원래 그냥 백인 전용 좌석이 아니고 흑인 좌석인데 내가 굳이 비켜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 버리면 집에 가는 내내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그러자 운전사가 다시 험악한 얼굴로 위협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봐 거기 자리를 비키라고 말했잖아. 일어날 거지?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Hey man. 땡큐. 번역 투다가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로사 파크스가 또 거부합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마지막으로 안 일어나면 경찰을 불러 체포할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또 그러세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곧이어 2명의 백인 경찰관이 도착했고 경찰은 왜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는지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사 파크스 아주머니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흑인 좌석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로사 파크스는 바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치소로 들어갔죠.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처음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단 버스 안에 백인 전용 좌석 또 유색인종 전용 좌석이 있다는 건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지죠. 아니, 더 문득 이상한 거는 우리는 흑색과 백,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자체가 말 그대로 흑잖아요. 흑백이잖아요, 흑백. 예. 그걸 컬러드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 사람들은 이제 화이트와 화이트가 아닌 걸로 나누죠. 컬러드. 컬러드라고 합니다. 그냥 유색인종. 그냥 완전 이분법이네요. 그렇구만. 네. 그리고 이 팻말이 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더라도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와가지고 흑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도 이상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건 흑인이 자리 양보를 거부하자 경찰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미국 엘라바마주가 엄격한 인종 분리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아니고 분리일 뿐이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죠. 엘라바마주에 속했던 몽고메리 시 역시 버스에 흑백 좌석을 분리하는 그런 어떤 조례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버스는 앞 좌석 한 10자리만 백인 전용 좌석으로 딱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이 꽉 차더라도 백인들만 앉을 수 있도록 이 좌석들은 무조건 비워놔야 되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 10자리 뒤쪽에는 유색인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26개의 자리는 흑인들, 그러니까 컬러드만, 유색인종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인은 10개 주고, 그러니까 흑인들은 26개 주니까,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불공평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흑인한테 더 많이 주네. 흑인을 우대해 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백인이 흑인 자리에 앉으면 혼납니까? 그렇게 안 앉죠, 백인들은. 절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백인들은 버스를 잘 안 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떵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차를 사죠. 자가용을 갖고 다니죠. 예. 그래서 백인들은 일단 대부분은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데다가 당시 몽고메리 시에서 하루 동안 대중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흑인이 약 4만 명 정도 됐고 백인은 한 1만 2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 차이 나네. 네, 꽤 차이가 나죠. 그리고 버스 승객의 3분의 2 이상이 보통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인들한테 26개를 배려해 준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비율을 5대5를 만들었다 이러면 좀 이제 너무 비인도적이다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6개나 우리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정당화하는 게 몇 개 있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흑인들을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백인 전용 좌석이 모자랄 경우에는 버스 기사 권한으로 백인 전용 좌석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규칙대로 한 거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조례나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관행이었는데요. 문화적으로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로사 파크스 여사가 탔던 버스 운전기사도 이 관행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근데 이제 파크스가 이걸 결국에는 거부했던 거고 체포돼서 구속 수감된 다음에 이 여자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혐의가 뭐였냐면 사회 질서를 교란시켰다. 사회 질서 교란. 네.
그래서 약 $10 정도의 벌금을 물고 풀려납니다. 당시에 $10면 꽤 굉장히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당시로서도. 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닌데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평범했던 주부 로사 파크스 여사가 단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던 사건이 바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냥 인종차별이 있던 시기에 하나의 해프닝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날 미국 흑인 민권운동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날 12월 1일 있었던 이 사건이. 도화선이 그리고 됐던 것 같아요. 평범한 워킹맘이었던 로사 파크스 여사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권운동의 상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건 미국 한정이긴 합니다. 그 이유도 이제 로사 파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어떤 이 운동을 주도하거나 인권운동에 투신했었나 보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오늘 풀어나갈 건데, 로사 파크스 여사에게서, 시작된 몽고메리 버스 안 타기 운동.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몽고메리 버스 안 타기 운동? 예. 그래서 진정한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 혁명 과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순서는 먼저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역사를 좀 간단히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그렇지. 인종차별 얘기만 들었지. 뭐 영화 속에서 가끔 보긴 합니다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때문에 조금씩 있긴 있지만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근접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니까 그렇죠. 잘 모르지.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역사를 인종분리 정책이라든가 흑인에 대한 탄압 사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인종분리 정책에 이 몽고메리 시에 있었던 평범한 흑인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해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인종차별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미국에 17, 18세기부터 노예 무역을 통해서 흑인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많이 유입이 됐죠. 영화 12년이었나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 12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뭐 아카데미 상도 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 어떤 노예들의 참혹했던 삶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거의 가축 취급당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남부 지역에 목화 농장이라든가 뭐 담배 농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성업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790년경 통계를 보면 흑인 인구가 총 한 69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65만 명 정도가 남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65만 명이라는 숫자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미국 전체 남부 인구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예요. 굉장히 많네. 예, 흑인 인구 숫자가 적지 않은 편이었던 거죠. 남부에. 예. 그런데 이 흑인들이 거의 가축 취급당하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온갖 테러와 뭐 억압, 폭력에 시달리면서 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에 분노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노예 폐지론이 또 강력하게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시는 천부인권 사상이나 자연권 사상 이게 유럽에서 수입돼가지고 꽤 유행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북부에 있는 많은 주들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했고 남부에 있는 주들은 이 노예제도 폐지론에 격렬하게 반대하다가 이제 아예 전쟁까지 터지죠. 여기까지는 뭐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배워왔지. 예.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생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예, 북부는 뭐 노예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해방을 시켜야 그 노동력이 유입이 되고 그렇지. 오히려 공장을 그렇게, 돌리는데. 예. 그래서 노예제도 확산에 반대하던 공화당의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남부에 있던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면서 큰 전쟁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오래 지속된 전쟁인데요. 이 전쟁 중에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어떤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흑인 인권이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지죠. 이때를 아예 재건기라고 해갖고 1865년 전쟁이 끝나고 한 1870에서 80년대까지
이 시기를 아예 재건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뤄지는데 1866년 6월에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의회를 통과합니다. 수정헌법 제14조.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걸 어겨서 탄핵될 수도 있는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예. 미국에서 탄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느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법률로서 제한하지 못하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며 관할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가는데 유색인종이나 이런 것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탄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수정헌법 14조고요. 그다음에 1869년 이제 3년 후에 수정헌법 15조가 통과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방이나 어느 주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를 이유로 부인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아, 투표권. 네, 그래서 투표권을 흑인들한테도 보장해주는 그런 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흑인들의 참정권이 인정이 처음으로 된 건데 그 결과 미 역사상 최초로 흑인들이 이제 주의회라든가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한 1,500명 이상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뭐 주의회 의원들만도 막 많을 때는 633명 이렇게 진출할 정도로 예, 뭐 주지사, 흑인 주지사도 1872년에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막 흑인에 대한 초등교육, 뭐 고등교육 기회가 크게 확산이 됐죠. 여기까지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노예 해방이 돼서 뭔가 잘 됐다. 관련된 막 드라마 보면 뭐 수정헌법 얘기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이 뒤에 흑역사가 한국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구나. 왜냐면은 아까 전에 로사 파크스에 대한 얘기는 1950년대였고. 네. 그런데 뭐 투표권이나 뭐 주지사에 선출된 거나 그런 거는 이미 1867년 전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후퇴가 됐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뒤에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그래서 그 흑역사를 이해를 해야 왜 로사 파크스가 저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법적으로는 그 링컨이 이제 노예제는 폐지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었다. 관습적으로 남아 있었다. 한 100년 정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살짝 배우고 이렇게 네네.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왜 흑역사가 시작되느냐?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근데 그 기득권층이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딴 데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 남부에 오랫동안 대농장들을 소유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법원 장악하고 뭐 이러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네, 그래서 한 18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남부에 있는 주들을 중심으로 흑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법률들이 통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법률들을 통칭해서 짐 크로우 법률이라고 불러요. 짐 크로우? 예. 짐 크로우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 이름입니다. 백인 코미디언이 진행하던 어떤 쇼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에요. 백인 코미디언이 절름발이 흑인 노예 분정을 하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던 쇼였어요. 네. 그 쇼 이름이 짐 크로우 쇼입니다. 크로우가 까마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꺼먼면서 이렇게 좀 흑인을 비하하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그런 걸로 웃음을 이끌어내는 쇼였는데 짐 크로우가 그래서 흑인을 지칭하는 당시의 어떤 대명사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짐 크로우의 이런 상징을 이용해서 짐 크로우 법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학교나 기차, 버스 같은 공공시설에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백인들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법률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에 1870년대 말부터 그 유명한 인종 분리 정책, 흑백 분리 정책들이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기 시작해요. 아파르테이트. 그렇죠. 아파르테이트죠, 정말로. 그래서 미국 사회의 흑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흑인 병원과 백인 병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흑인 공동묘지와 백인 공동묘지가 따로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인종에 따라 분리되어 살았고요.
동사무소나 법원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나 교회, 식당, 호텔, 심지어 식수대 있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 있는 식수대? 예. 이것도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극장, 뭐 스포츠 관람 뭐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다 분리가 돼 있었다. 술집 이런 데도.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졌냐면 거의 1960년대 중반 이때까지 이어지고요. 재밌는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학교 같은 대학 같은 어떤 지성인들의 공간마저도 이런 엄격한 분리 정책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맥 로린이라는 한 흑인이 오클라호마 대학 박사과정에 지원해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가 1950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입학했는데 박사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 허가까지 받았습니다만 교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유색인 전용이라는 팻말이 부착된 복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실에 못 들어갔구나. 예. 도서관에서도 공부할 때 열람실에 못 들어가고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했고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백인들이 다 식사를 하고 끝마친 다음에 따로 별도로 지정된 공간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그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아까 그 수정헌법 제14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누구의 권리도 이렇게 부당하게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수정헌법 14조가 있는데 이게 위반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그냥 분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는 그겁니다. 차별은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게 아니죠. 흑인들도 끊임없이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소송을 걸기도 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소송이 1890년 흑인 호머 플래시라는 사람이 제기했던 소송인데요. 이제 루이지애나 주에서 열차 안에서 흑인과 백인 좌석을 분리하는 법률을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호머 플래시라는 사람이. 근데 결국 연방 대법원은 이 흑백 분리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합니다. 분리는 괜찮다. 차별은 아니니까. 네. 흑인과 백인을 분리한다고 해도 동등하게 대우해주면 차별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많이 들었던 거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맞는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동등하게 대우한다면이라고 한 거니까. 뭐 남녀 화장실 뭐 이런 거 분리를 했잖아. 백인들로부터 흑인들을 보호해주는 정책.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분리됐으나 그러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면 그건 합헌일 수 있다. 그래서 짐 크로우 법률들은 흑인들을 차별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백인이 피부색에 의해서 다른 인종과 구분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차이를 인정한 것뿐이다. 남자 여자 구분하듯이 그렇게 판결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연방 국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있는데 우리가 좀 느끼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랑은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죠. 주 정부들이 다 있고 주에 있는 법원들이 또 따로 있는데 또 따로 있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연방 정부와 연방 법원이 있죠. 그리고 그다지 그 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죠. 분리하고 싶어하는 간에 그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연방 대법원에서는 되게 이제 균형 있는 판결을 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오히려 괜찮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당시 판사들이 다 백인들이고, 백인 주류 사회는 흑백 분리가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도덕성 증진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흑인을 백인이랑 우린 동등하게 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율도 맞췄고. 우리는 아까 그 몽고메리 버스 사건도 보시면 10대 26이면 이 정도면 우리가 다 배려해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백인들은. 그래서 이런 흑백 분리가 차별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 중에 하나가 투표권 제한입니다. 원래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참정권이 확보가 되면서 90% 이상의 흑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남북전쟁 직후에 이랬는데 남부에 있는 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흑인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조치들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각 주마다 유권자 등록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버려요. 흑인들이 하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인두세라는 걸 부과를 해요.
사람 머릿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내야 투표권이 부여가 돼. 근데 이 세금이 약간 비싼 거예요. 흑인들이 부담하기에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읽기, 쓰기 관련된 문맹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목은 이거예요. 야, 그 투표를 하려면 미국 헌법 정도는 읽고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명목으로 하는데 이 문제를 막 조작하고 이 난리를 침대 놈들이. 흑인들이 시험 볼 때는 되게 막 어려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근데 백인들이 시험 볼 때는 고양이 철자를 쓰시오. 이렇게. 어렵네. 그러면 뭐 균형 있네요. 그러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유권자 등록률이 어떻게 되냐면 1900년대 초반에 되면은 거의 0% 근처까지 떨어져요. 10% 미만에서 너무 힘드니까. 예, 1%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흑인들이 이제 의회에 진출하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예, 그랬던 거죠.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잔혹한 린치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예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건데, 그 KKK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가끔 인터넷 게시판에 KKK를 약간 이제 희화화해서 하는 게시물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되게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흑인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일상화돼 있었고요. 무고한 흑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때리고 뭐 건방지다는 이유로 흑인을 폭행하고 뭐 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몇 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아이다 웰스 바넷이라는 흑인 인권운동가의 조사에 따르면 1899년 3월부터 4일까지 총 12명의 흑인이 린치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흑인을 린치한 사람들 중에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2건의 사건 중에. 글쎄요. 0명? 한 건이었습니다. 한 건. 기소된 것 자체가 한 건. 기소가.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흑인들을 린치했을 때 이유가 다 똑같았어요. 흑인들이 백인 여성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다. 라는 핑계를 들어요. 거기도 기소 독점주의가 있어서 문제가 되나? 아니 기소는 일단 하고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기소하는 사람들이 백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핑계는 다 흑인이 백인 여성을 막 이렇게 뭐 성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거나 유혹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다 사례들을 조사해 보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 웰스 바넷이 묘사한 어떤 끔찍한 살해 장면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텐데,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로 산채로 불태워진 흑인 세뮤얼 윌키스의 끔찍한 살해 현장입니다. 그의 옷이 벗겨진 채 양쪽 귀가 잘려 나갔으며 폭도들은 그의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백인 폭도들은 칼로 다른 신체 부위들을 잘라냈다. 그 육신이 다 타고 재와 뼈 조각만이 남자 남자 폭도들은 이를 가지고 시가지를 행진하고 다녔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이게 1899년. 1899년? 네. 1917년 7월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흑인이 백인 가게 점원을 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합니다. 백인 폭도들은 흑인들의 집, 교회, 사무실들에 불을 질렀고 흑인들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했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흑인들이 일종의 거의 학살 수준이죠. 이 정도면 학살을 당했고 1918년 19년에서도 시카고 워싱턴 같은 대도시 곳곳에서 흑인들을 적대시하는 유혈 폭동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흑인들이 죽었고 남부에서는 KKK단이라고, 이거 원래 흑인 노예 시절에 있었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테러 집단이죠. 네. I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KKK가 다시 결성되어 가지고 한때 회원수가 거의 400에서 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꾸준히 활동을 했던 거죠.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1955년에 있었던 에머틸 소년 사건입니다. 에머틸이라는 아이는 시카고에 사는 어린 아이, 흑인이었어요. 북부에 살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북부는 그래도 남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마침 남부 미시시피주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을 했다가 화를 당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냥 애니까, 어린애였으니까 장난으로 동네에 이제 백인 여성이 지나가는데 휘파람을 한번 분 거예요. 휘휘 하면서. 얘가? 예, 얘가.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고 하다가 야, 한번 불어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여성의 남편과 그 형제들이 화가 난 겁니다. 어디 감히 흑인 주제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인 폭도들이 이 소년을 납치해서 엄청난 폭행을 가한 뒤 살해했고요.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며칠 뒤에 이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신체 일부가 다 잘려 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반대를 뿌리치고 아들의 시신 사진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소년을 살해했던 그 백인 형제들, 얘네들한테 무죄 판결이 납니다. 또 재판이 굉장히 빨리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12명의 배심원들이 심리를 했는데 전부 백인 남성들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건 증거 불충분이다 해갖고 무죄 방면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이게 195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들에 대한 이런 눈에 보이는 인종주의적 차별 말고도 보이지 않는 차별도 당연히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종의 흑인 혐오, 흑인 비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폭로한 어떤 책이 하나 있어서 또 소개해드릴 건데 이게 Black Like Me라는 책이에요. Black Like Me? 예, Black Like Me. 1961년에 출판된 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백인 작가였던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흑인으로 분장을 한 다음에 6주 동안 미국 남부를 이렇게 여행을 한 그 경험담을 쓴 겁니다. 몇 년도죠, 그게? 1961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행했던 거는 1959년쯤이었어요. 많은 좀 남부 백인들은 그래도 자기는 어떤 극악한 인종 차별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흑인들한테 좋게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작가는 이러한 편견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아예 막 약물도 투여하고 피부를 태우기도 하면서 감쪽같이 흑인으로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미국 남부를 여행을 하되 자기는 나름대로 백인일 때와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말투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1959년 11월에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데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운전기사, 백인 운전기사였는데 자기의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려주는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내려줘. 아무리 얘기해줘도 버스를 세워주지 않고 8정거장이나 더 갔다고 합니다. 말하는 걸 그냥 무시하는군요. 아직 세워달라니까 근데 걔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백인이 내릴 때까지 갔던 거예요. 1960년대, 예. 59년에. 예. 그리고 시외버스 정거장 창구에서 $20짜리 지폐를 딱 내밀자 백인 여직원이 거스름돈을 또 안 줍니다. 빨리 주세요. 막 그래서 겨우 간청해야 버스 승차권이랑 거스름돈을 이 바닥에 던졌다 그래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죠. 플로리다 해안가에 갔을 때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해변 출입을 금지당했고요. 남부 모든 곳에서 흑인은 백인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공중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었는데 다들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흑인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흑인 전용 화장실이나 흑인 전용 식수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흑인들은 따질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자기가 항의를 하거나 연성을 높이면 바로 백인이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냐고. 감히 네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다시 그리핀이 다시 분장을 다 지우고 백인으로 나타났더니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 근데 비슷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백인 남자애가 흑인으로 분장한 다음에 자기 차 문을 이렇게 흔드니까 이제 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흑인으로 분장했을 때는 양복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그때 대번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연행해 가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냥 백인 원래 자기 모습으로 옷들 되게 허름하게 입었어. 그리고 이제 문을 막 흔드니까 삐삐삐 소리 나잖아.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이제 터치하지 않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이지는 않는 거죠. 노골적으로 막 흑인을 욕하고 때리는 건 아닌데 은근히 흑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 차별,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존재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핀이라는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흑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어떤 백인 인종주의보다 이게 더 나쁘다 그래요. 은따가 보통 사람들한테 내재돼 있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별이죠, 사실상. 이거 한국에는 이런 게 없나? 있겠죠. 많이 있겠죠. 많죠. 왜 없겠어요? 한국도 혼재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이랑 가해자 입장이랑. 그래. 네. 근데 팟캐스트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놀랬었는데 여자들이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시킨다는 거야.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택시를 타가지고 한 번도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건지 한 번도 없고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요? 저희는 저희가 말을 걸죠. 말 거는 분들도 있더라고. 난 택시를 딱 타면 내 목적지를 얘기해도 아저씨가 대꾸도 안 해. 그 목적지까지 막 딱 내려주고 그냥 가시거든. 난 모든 택시가 그렇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개인차 아니에요? 최 사장님의 인생이 좋지 않아서? 독실이한테는 말 것입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죠. 이제 특히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뭐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잘 남자들한테 말은 안 거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대우가 달라진다고. 그런데 여성들은 몰랐는데 엄청나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뭐 나쁘고 막 여성 차별 그런 게 아니겠지만 뭐 개인차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내재되게 우리가 다르게 대우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도 서울 시내에서 대낮에 일어난 일인데 그 지하차도를 걸어가다가 예. 한 여성이 어떤 남성한테 죽도록 얻어맞은 사건이에요.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거. 지난주에. 예. 죽도록? 이빨 2개 다 나가고 한 10분 정도 구타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유 없이? 이유는 뭐냐면 그 여성이 이제 20대 젊은 여자였는데 이 핸드폰 들고 가면서 여자랑 그 남자랑 살짝 부딪혔나 봐요. 뭐 많이 부딪혔을 수도 있고 살짝 부딪혔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부딪힌 후에 어떤 뭐 사과하거나 이런 모습 없이 그냥 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한 겁니다, 이 남자가.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두드려 패고 거의 뭐 그 경찰이 와서야 겨우 이제 말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근데 좀 극단적인 거잖아. 극단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이 만약에 그 뭐 최용만 씨랑 부딪혔다거나. 그럼 가만히 계시겠지. 조용하게. 예. 근데 뭐 저랑만 부딪혀서도 그렇게 못했을 텐데. 나는 이제 TV 보면서도 불편한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야. 남자 뭐 패널이 나오고 여성 패널이 이렇게 나오면 남성 패널들한테는 뭘 물어보냐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해 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여성 패널이 오면은 계속해서 뭘 물어보냐면은 그 어떻게 관리했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뭘 보셨는지 그런 걸. 근데 이거를 좀 감안한 다음에 모든 매체를 보잖아요. 네. 다 불편해. 그럴 진짜로. 수 있죠. 그래, 아니 근데 잠깐만, 그 뷰티 관련 방송에 여자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시사 프로에 나왔는데 갑자기 여자분한테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이걸 얘기한다고? 시사 프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화다. 그래서 영화 배우. 그렇지. 배우 인터뷰. 영화 관련돼 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 주인공도 있고 여자 주인공도 있는데 남자 주인공한테는 뭐 연기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촬영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여자는 뭐 이게 예쁘다는 거 계속 맞아.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요즘은 근데 불편해. 사실 남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도깨비 이후로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도깨비요?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이후로 좀 남자 배우한테도 컨텐츠를 물어보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외모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잠깐 생각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야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없어졌으니까 성별로 무언가를 중요한,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어떤 팩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별의 문제만은 아니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역도 지역에 의한 이런 구분이라던가 또 한국 사회에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게 전 참 의아한데 학벌. 그렇지.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를 학벌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지위다라고 이제 정당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저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의한 차별, 학벌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굉장히 만연해 있죠, 우리 사회는.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초점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뭐 과격한 차별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대우를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대우를 다르게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뭐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또 사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면 다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야. 차별이 있고 우리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분명히 여성들이 받고 있는 많은 차별들과 또 어떤 폭력적인 시선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넘어선 어떤 좀 역차별도 있을 수 있다는 시선도 그게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남자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여자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거잖아요, 사실. 여성들에 대한 어떤 신체적으로 남자가 좀 더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가해지게 되는 어떤 그 위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 저는 외국 여행 가서도 사실 심지어 느꼈었는데, 뭐였냐면 유럽에 갔을 때였어요. 유럽도 갔어. 유럽 여성이 이제 저랑 마주치어서 지나갈 때, 네. 그러니까 그 유럽에 제가 갔었을 때는 제가 이방인이었고 또 동양 남자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서양 남자들이 저를 바라볼 때 좀 무서운 걸 제가 느꼈어요. 그냥 이거는 네가 뭐 착각한 거야가 아니라 저는 사실 덩치도 좀 큰 편이잖아요. 그쵸? 평균 키로 봐도 뭐 그 나라 평균 키보다 내가 더 클 텐데도 불구하고 진짜? 느낌이 왜소해. 내가 좀 위협적이고 좀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정보들 실제로 얼마 전에 린치를 당했었다, 뭐 강도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뭘 보고 되게 씁쓸하다는 걸 느꼈냐면 거의 현지 여자분이랑 이제 골목에서 싹 지나가면서 마주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움츠리면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느껴지잖아요. 사실 저 사람이 날 경계하고 무서워하는구나. 그렇죠. 그 현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지의 남자들이 저한테 가하는 어떤 그러한 제가 느껴지는 어떤 위협적인 시선들을 이분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여성의 삶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지 남자한테도 무서움을 느꼈을 거고 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기서 동양인한테도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길래? 되게 저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바바리였어요?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건 뭐 인정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포가 있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무슨 혐오라고 하죠. 네. 뭐 인종 혐오일 수도 있고 뭐 여성 혐오라는 말도 나오고 뭐 지역 혐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대방이 너무 막 밉고 싫어서 막 주먹으로 패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혐오라는 정서가 단순히 그냥 상대방이 뭔가 지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더러워 보여. 뭔가 비하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자란 존재로 보는 거죠. 혹은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사실 혐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일종의 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그 한 혐오의 한 단편이라고 보는데 일상에서 이런 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군요. 이런 혐오가 시스템화되고 사회의 주류의 어떤 분위기가 돼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